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내 선거 때마다 동원 논란을 일으켰던 종이당원을 철폐하는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 조사 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위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사학비리로 학내 분규까지 촉발한 상지대와 수원대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해 시외버스에서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아이의 엄마가 방역복까지 입고 1인 시위에 나선 사연, 잠시 뒤 초대석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개 전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선 무효형인 1심보다도 양형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싸움이 오늘로 800일을 맞았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내 선거 때마다 동원 논란을 일으켰던 당원제도 혁신과 지역위원장의 독점 지배 구조 철폐를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당비 대납을 원천 방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건데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네, 오늘 새정치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제민혁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며 당 상부 구성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했던 혁신위는 이번엔 당 하부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 기반과 당원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낡은 캐비넷에 쌓여있는 종이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3차 혁신안은 당원제도 혁신,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 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원제도 혁신 방안으로 당비 대납을 막기 위해 무통장 입금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당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애 혁신위원은 평소에 저조하던 당비 납부가 선거철만 되면 확연히 늘어난다며 대납 의혹이 일어날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혁신위원은 또한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에 대해 임명 구조가 지역위원장에게 달려있어 기득권이 보장된다며 근본 해소를 위해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채웅 혁신위원도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대의원 선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지역위원회에 있어서 대의원이라 지역대의원이든 전국대의원이든 대의원을 누가 선출합니까? 지역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면 그 임명된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환출자 구조가 바로 이 지역위원회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가장 잘못된 구조고 당연 민주화를 가면 가장 잘못된 구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의원을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혁신안의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혁신위는 또한 지난 2차 혁신안의 보완 내용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발표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친다는 표현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며 당연한 것이라 명기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당원상에 있는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차 혁신안에 대한 반발로 당원들이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의원 탈당은 있습니까? 예, 어제 새정치연합 당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탈당자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비주류 의원들은 앞으로 혁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계파 갈등이 아닌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집단 탈당은 하나의 전조라며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신당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표가 정말 앞으로 추석 때까지 혁신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리고 10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한 2,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당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뭐 탈당도 이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고 상당히 당이 혼돈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문재인 대표와 나아가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자세나 그 운영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상황인식은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집단 탈당을 주도한 국민희망시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저는 우리 당이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혁신이 제대로 안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불임정당으로 판정이 된다면 거대 여당에 맞서는 대안의 정당, 대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로라기 같은 한가닥 희망을 지금 걸고는 있습니다. 당장 탈당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10월 재보선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선택의 순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신당 창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혁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원들은 혁신안 반발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대응했습니다. 우원식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에 2차 혁신안을 발표하니 당이 온통 들쑤셔놓은 형국이라며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이 일은 국민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며 결국은 민생제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혁신안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위원도 페이스북에 2014년 정치혁신실천위의 원혜영 위원장과 김기식 간사의 성명서를 첨부하면서 혁신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며 급하게 우물딱주물딱 만든 것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혁신위 출신의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삼권분립 및 조직 현대화 방안을 채택하여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죠? 예, 국회는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를 가동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 원안을, 야당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메르스와 가뭄, 국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현저해진다면서 추경 편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신규 사업까지 추경에 편성해왔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있는지부터 해서 과정부터 그 결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다음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성과가 나오기도 전이고 준 40억도 20반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보다 추경을 배보다 배꼽을 더 키워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라고 하더라도 급한 거에 대해서 동의도 못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갖고 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이 아닌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나 석동 소사 도로 사업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예산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층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 민생 추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차상위 이하의 빈곤계층 200만 가구는 가구당 10만 원의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김무성 현 지금 대표를 제치고 여권 대선 후보 1위가 됐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지도 19.2%를 기록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조사 때는 5.4%를 기록했었는데요. 지지도가 2주 만에 13.8%포인트 급등한 겁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18.8%를 기록하면서 2위로 내려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승민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26.3%로 1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유 의원을 찍어냈음에도 대통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유 의원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25.3%와 29.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8.6%로 35.3%의 지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크게 밀렸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네, 끈질긴 투쟁 끝에 이룬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지난 2월에 신청한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조아라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예산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특조위는 준비단 활동 시기인 지난 2월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원이 구성이 되고 그것을 인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예산안을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안 자체를 자꾸 샤프를 미루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복사용지나 볼펜 한 자로 설 때에도 예산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운영 유지하는 것조차도 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법은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2월에 예산안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활동을 한 겁니까?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단이 활동했는데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소속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전 단계인데요. 그래서 2월까지는 해수부 예비비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해수부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더 이상 해수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단이 2월 중순에 예산 신청을 미리 한 건데 집행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기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입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 또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특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인데요. 시행령상 85명까지 활동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85명이 다 채워져야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특조위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현재 특조위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도 적고 적격자도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내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조위에서 신청한 파견 공무원도 아직 안 왔고요. 85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특조위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고 이에 따라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부채만 수십억 원입니다. 특조위 사무실은 기재부 소유의 건물에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공사비까지 모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취재하면서 사무실에서 물 한 잔 마셨는데요. 생수도 외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끊기면서 월급도 모두 끊겼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민간 전문 요원들 수당도 지금 몇 개월째 밀려서 생활경제가 거의 파탄 수준이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비품 등 비용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수까지 외상으로 마시고 있다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계속 미뤄진다면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 상임위원인 박종훈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유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출장을 가려고 해도 뭐 출장비가 없으니까 개인 돈으로 가야 되고 무슨 뭐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하기 어려우니 아무래도 전체적인 업무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 이 사무실에서 유가족들이 방문했다고 했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로 3일째로 열린 간담회고요. 간담회가 끝나고 간담회를 진행했던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앞으로 특조위 활동에 대한 유가족의 질의와 조사위원회의 답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조위가 활동을 못하는 거군요. 네네. 일단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는데 세월호 특조위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오전 농해수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특조위의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해수부 예산을 삭감하고 특조위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내용이 의결되면서 잠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조아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위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 한 명은 통계청장 발탁 후 한 달이나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노사가 9대9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익을 대변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부위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을 결정한 제10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회는 현직 통계청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5월 26일 통계청장으로 발탁됐지만 이후에도 한 달이나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장 임명 이후로 유 교수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2012년부터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활동 도중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종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임명하는 노동연구원장은 직전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출신이었습니다. 전임 한국노동연구원장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공익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노동연구원장으로 임명됐고 임기 내내 공익위원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 교수와 함께 제9대 최저임금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영국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전고용노동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겸임이 가능한 비상임직이지만 정부 쪽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계속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제6대, 7대 최저임금위원장이었던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이완영 의원도 각각 명지대 교수,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으로 공익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사학비리 전략자로서 총장에 복귀해 사학분규를 촉발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어제 총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이사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김문기 전 총장의 장남이 여전히 이사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모시고 상지대와 수원대의 사학비리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총장에 복귀했다가 사학 분규까지 촉발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어제 해임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투쟁과 또 상지대 구성원들의 아주 정말 단결 투쟁이 이만큼의 성과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재단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경징계 한번 하고 중징계 한번 하고 이제 상황이 밀려서 이번에 총장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사회 8명이 다 김문기 전 총장, 이제 전 총장이죠. 사학비리 상징인 김문기 전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들 이름이 김성남인데 재단의 상임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장을 그만뒀지만 큰아들 중심으로 재단 이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8명이.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을 그만두라는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여기는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와 부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사립학교법상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리고 오늘 상지대 구성원들도 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도 지금 즉시 그 나머지 김문기 비리재단 이사들을 모두 승인을 취소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총장은 해임됐지만 그 나머지 구성원들 특히 큰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여전히 상존하는데 사립대학을 그 가버넌스의 정점에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나머지 보직 교수들은 주요 결정,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권한이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의사를 상당히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실제 대학의 모든 결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8명이나 김문기 비리재단 이사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큰아들을 정점으로 누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상지대를 옛날 비리재단이 장악해서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하게 운영하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8명을 퇴출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온 국민이 사실상 김문기가 93년도에 퇴출되고 구속된 사람인데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비판하니까 김문기만 몰아내는 선에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사학비리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학비리에 지금 정점이 되고 있는 수원대 지금 이인수 총장 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봐주기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 국민TV가 정말 많은 보도를 했고 그때 많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뭐 이인수 총장이 출국 금지도 안 돼서 뭐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 이인수 총장이 경희대 학교 박사학위가 표절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걸 보니까 표절 때 박사학위를 줬던 경희대 지도교수의 뭐 친척이 수원대 관련 교수로 있다든 이런 걸 많이 밝혀내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더 충격적인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이 6분이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그 사이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해가지고 승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 했으면 법원에서도 1인당 30만에서 90만 원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학생들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고발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교육부도 오죽하면 봐주려고 하다가 교육부가 고발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6월 초쯤에 검찰이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고발인들한테도 전혀 귀뜸도 없이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이렇게 소환 조사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밀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야권 인사들이나 현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무슨 혐의가 있으면 없는 혐의도 심지어는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작은 혐의마저도 다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람에게 겁을 주고 망신과 모욕을 줘던 검찰인데 어떻게 된 게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이인수 총장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그런 꼼수와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밀리에 검찰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 봐주기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인수 총장은 아시다시피 2014년 연속해서 국정감사에 증인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2013년도에서 국정감사 증인해서 빠지는 과정은 우리 추정 60분 보도에도 잘 나왔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직접 여야 간사들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증인해서 빼달라고 압력과 청탁을 했다는 것이 거의 팩트로 밝혀지고 있고요. 2014년도에 국정감사 증인에서도 여야가 처음에 채택한 증인 명단에 1차 명단, 2차 명단에는 이인수 손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학비리가 문제가 됐던 대학의 총장, 이사장들은 대부분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상지대도 채택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막판에 빠진 게 이인수 손대 총장인데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인 여당의 교문위원들이 막판에 빼는 걸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다. 일단 친구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올간 신동아의 보도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이 됐다는 의혹이 아주 광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2013년 2학기에 교육경력, 연구경력이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만이 교수가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그의 2014년 2학기에 예체능 계열의 교수님들 평균 채용 연령을 보면 만 44세거든요. 근데 당시 만 30세에 석사학위밖에 없고 별다른 연구 경력이나 전시 경력이 없는 김무성 대표의 따님은 2013년 2학기에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게 채용 조건이었거든요. 둘 다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정규 교원이 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인수 총장의 인맥이 또 그 이야기도 해야죠.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 50억을 학생들이 쓰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비에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교비에게 입금도 안 하고 바로 TV조선이 50억을 투자해 돈을 상당히 날렸거든요. 그 자체로 이미 횡령이고 배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원과 교육부 모두로부터 지적이 됐고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이런 사건에서 바로 구속 엄벌합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50억이나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돈인 방상훈 회장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따님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증인에서 빠질 때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한 김무성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기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비밀리에 불러서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비밀리에 불러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기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들끓어서서 감시하고 함께 행동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비리를 비판하고 지적한 교수님들이 수원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그 움직임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셔야 될 일이 결국 온갖 부정과 비리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저질렀고 아들의 졸업장을 위조해가지고 미국 대학을 보낸 것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이사장을 이사에 참석한 것으로 이사의 서류를 조작한 것도 사실 밝혀졌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지적했던 정년퇴임을 앞뒀던 노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6분의 교수님들이 지금 해직된 지 1년 반이 넘게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고 법원에서 다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는데 끝까지 수원대에서는 이인수 총장이죠. 정확히는 말하면 수원대나 수원대 구성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보니까 이인수 총장이 복직을 거부하면서 이분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민사소송을 해서 괴롭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정대 교수님 포함해서 4분의 교수님들 해직되어 있고 수원대에서 6분의 정말 양심적인 교수님들 해직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의 고통 때문에라도 우리가 상지대 수원대 사태를 면밀히 이렇게 감시하고 함께 대응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는 비리 중에 제일 나쁜 게 교육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학비만큼은 뿌리 뽑아야 되고 사학비리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특히 현 집권 세력의 대부분 사학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까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더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해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반쪽짜리 승리에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다솔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2명의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표를 끊습니다. 오후 3시에 출발하는 용인행 고속버스 표입니다. 장애인들은 버스가 들어온 후 탑승을 시도하지만 좁은 문과 계단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운전기사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떠나는 일은 장애인들에게 꿈만 같은 일입니다. 좌절감, 그다음에 사실 기분도 굉장히 상하고 그리고 뭐 울분 같은 게 많이 느껴지죠. 이거는 기사 아저씨들 잘못이 아닌데 버스 사주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곧 생존권이라 말합니다. 이동을 해야지만이 뭐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그 일도 할 수 있고 교육받아서 일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만남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왔다. 작년 3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이동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이 법 제3조는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올해 3월 서울지방법원은 5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의 화해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최종심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은 장애인들이 시내,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마련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부가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쪽 승리의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언제까지나 시외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짜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 항구 계획도 밝혔습니다. 2심과 대법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뭐 노인이나 이런 그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용산구민 김은희 씨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런 김 씨가 최근 방역복을 입고 피켓을 든 채 용산 미군기지 앞에 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 용산기지에서 최근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용산구민 김은희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지난 5월 말에 이제 살아있는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됐다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탄저균에 대한 관심을 막 가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산 미군기지에도 탄저균 실험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너무 놀랐는데 그때 이제 탄저균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막 기사도 찾아보고 공부도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한지 메르스보다 그때 한참 메르스 전국이었는데 메르스보다 100만 배 더 위험한 탄저균이다 이렇게 나와서 막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봤을 때 구소련에서도 1979년도에 보니까 탄저균 실험을 하다가 그 포자가 새어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2,000명의 시민들이 죽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저균 실험을 했을 때 80마리의 뭐 양을 실험을 했었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탄저균이 보통 이제 피부로 이렇게 타서 이제 감염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피부 탄저균 감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이제 포자를 통한 호흡기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위험성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감염되면 95%가 사망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질문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에 의하면은 탄저균에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호흡으로 통해서 탄저균이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3일 만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탄저균에 감염돼서 그걸 밝히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탄저균이 감염됐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지점이 네. 지금 방역복까지 입게 한 그 이유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 너무 위험한, 그렇게 위험천만한 탄저균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정부도 몰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실험이 되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미국은 처음이라고 처음 이야기했었는데 처음도 아니고 밝혀지다 보니까 2013년부터 진행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뭔가 더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냥 이거 넘길 수 없다, 우리가 똑똑히 이건 알고 있다, 미군들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근데 미군 부대 나왔습니다. 앞에서 방역복을 입고 있을 때 뭔가 조롱받고 뭔가 우스워 보인다는 그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그런 글도 지금 읽었는데요. 네네. 막 지나가다 보면은 미군이 웃거나 히득거리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군들은 항상,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3년 전 효순 미선이가 죽었을 때도 미군들은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탄저균 실험실이 용산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주피터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에 있는 평택 오산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와 주소 불명의 어디 기지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산 미군기지 그럼 어디에서 실험을 했냐, 이걸 많이 찾고 싶었어요. 저희는요. 어디에서 도대체 실험을 했고 그 어디일까? 왜냐면 용산기지는 굉장히 크니까.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65 의무연대라고 나옵니다. 65 의무연대의 그 밑에 121 후송병원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그 단어를 찾아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지도를 지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그 지도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용산, 이게 용산구에서 이게 용산 미군기지예요. 여기를 메인 포스트라고 하고 여기를 사우스 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곳입니다. 이곳이 13번 게이트와 14번 게이트 사이에 있는데, 이 14번 게이트가 바로 병원 게이트예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그래서 여기가 121 후송병원. 여기에 탄천.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전체 표시한 용산 전체 기지에서 왼쪽 하단에 지금 보면은 지금 김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추정되는 곳이죠? 예, 추정되는 곳인데 저희도 이제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뢰했을 때는 이곳이 맞다라고. 기사에는 분명히 이제 121 후송병원이라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65 의무연대라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121 후송병원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곳곳의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나 이거에서 봤을 때도 121 후송병원에서 실험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택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충격적인 게 서울의 가장 최중심부인 용산에서도 지금 실험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이걸 보고 나서 그 주변을 몇 번을 답사를 했었어요. 그 답사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비어 있고, 그 안에 용산 작은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고 주민센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담벼락 안에 이 탄저균 실험실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한편으로는 지금 용산 주민으로서 제 생활하고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주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주민 모임,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용산 미군기지는 2016년도에 반환돼서 제1호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태 70년 동안 이제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서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미군기지를 이제서야 이제 되찾게 되는 그 시점인데, 근데 너무나 얼토당토안하게 작년에 또 10월 달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겠다는 또 결정이 내려졌어요. 미군기지를 반환한다고 하면서, 평택기지를 반환한다고 하면서 많은 평택 주민들이 사실은 엄청 고통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 2000년대에. 그런데 또다시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한미연합사가 잔류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잔류하게 되면 그 곳이 또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메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고민했던 거고, 온전히 되찾는 거는 한미연합사 잔류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또 두 번째로는 2016년도에 반환되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00년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녹사평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캠프긴 기름 유출 사건, 계속적인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서울시가 10년 동안 그걸 정화 사업을 했었지만 아직도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년에 반환되는데 이 기지 반환되었을 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걸 봤을 때도 지난 3월에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또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한국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또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될 때도 마찬가지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온전히 되찾아야 된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미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연합에서 잔류하면 안 된다. 이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고 우리 애들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 모임으로. 이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난 2일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네. 한미연합 사령관을 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업어줬는데 직접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그날도 이제 저희가 미군기지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기사를 봤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처구니가 없고 실웃음이 나오고 이러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한테는 굽신굽신하고 그날도 이제 우리가 막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플랑 때문에 막 경찰과 부딪힘이 있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런 날 탄저균 실험을 했던 책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업어주고 뭐 존경한다 이런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항의하고 있는 어떤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이런 모습에 찹찹하고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 할 수 없구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와 경찰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러니까 탄저균 관련해서 집중 이제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와 경찰의 그러니까 물론 집권 여당의 모습도 있지만 정부와 경찰의 대처가 굉장히 강경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향후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탄저균 사건이 나기 전에도 용산 미군기지 오염 내부조사 하라는 1인 시위를 4월달, 5월달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그때도 경찰들이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쭉 해오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우리 보고 막 그 1인 시위를 하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인증샷을 못 찍게끔 하면 계속 막 몸싸움을 하고 막 그랬던 버린 적도 있고 이번에도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서 막 무작정 들어와서 뭐 뺏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서 막 그럽니다. 저희는 경찰들한테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지금 이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경찰들이 직접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군 부대 앞에서 초상권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회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제가 그때도 집회 신고를 냈던 거였고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정보과 형사도 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경찰 같은 용산 경찰서라고 하던데 와가지고 막 막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용산 경찰서 정보과가 와가지고 집회 신고 낸 거다 이렇게 해갖고 물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 어떤 국민들의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이런 문제 시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롯이 막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어떤 비위에 거슬릴 것 같아라든지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강경하게 막 나오는 모습들을 경찰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개장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선 무효형인 1심보다도 양형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말을 아꼈던 조희연 교육감도 변론에 앞서 승소 의지를 피력했는데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개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판을 앞두고 항소심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주의 경고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2심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법 및 부패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민병훈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심에서 말을 아꼈던 조희연 교육감도 변론에 앞서 승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를 근거로 한 고승덕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신빙성 없는 트위터와 발언이었고 진위 여부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한 해명 이후에도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6만 6천 명을 거느리는 파워 트위터리안인 최경영 기자가 실명으로 게시한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고승덕 후보자가 영주권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파악해야 할 것은 의혹의 제기 여부이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된 뒤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급감한 반면 조희연 후보는 상승했으며 고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격화되면서 선거 혼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진보 진영 후보자의 인지도가 선거 과정에서 오르는 것은 일반적이고 지지율 변화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의 영향이었다면서 추후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는 상대 후보의 객관적 소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고 후보 낙선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목이었습니다. 변호인단도 오늘 이 점을 강조하는 한편 조 교육감의 해명 요구가 오히려 고승덕 후보의 의혹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 교육감의 문제 제기 시점이 선거일에 임박했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양형 상향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원세훈 유죄 판결 등 반전 판결로 유명세를 타온 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리적 판단에 무엇이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 기소가 무리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정권의 교육자치 흔들기로 규정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정당하다. 조희연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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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에 재판을 열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달 7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싸움이 오늘도 8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5월 마사회의 개장 강행으로 주말이면 일대엔 경마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주민들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성심여 중의 학부모로 싸움을 시작한 정방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이제 성심여고의 학부모가 됐습니다. 성지은 기자가 지난 800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작년은 이제 임시 개장이라고 해서 사실 3개월만 했고 할 때부터 임시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개장 5월 31일을 하면서 임시라는 말은 뭐 들어갔고요. 네, 개장이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것도 사실은 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현명관 회장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한 3달만 해보겠다. 우리가 1년만 해보겠다. 지켜봐 달라. 그것은 이 일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명관 회장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나갈 거라고 믿고요. 국민들의 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알게 되면서 의식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집 앞에, 학교 앞에 이런 시설이 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지금도 그 제일 처음 한 기자회견 사진 보면 17명 나와서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하고 사실 서명 받고 1인 시위하고 기도회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예, 이런 시설이 학교 앞에, 집 앞에 오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라는 곳에서, 국가라는 기관이 이렇게 사행을 산업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규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 어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마 피해 보신 분들도 직접 만나면서 야,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많은 활동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졸업한 친구는 사실 제가 만나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되게 넓어졌고, 그리고 화상 경마 도박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나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아이들이 사실 이런 게 학교 앞에 와서 안타깝고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런 기자회견 뭐 발언해야 되고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를 아이들이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님비라고 하는 기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사실 님비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인 거죠. 근데 과연 화상 경마 도박장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냐,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곳 지금 29곳 있죠, 화상 경마 도박장이. 근데 그곳들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은 국가가 사행을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고 50% 이하로 줄이겠다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용산부터 저는 그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레저니까 있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는 마사에만 들어봤어요. 사실 레저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사에만 들어봤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국가를 좀먹는 건데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그 충격적인 것들은 저희가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아저씨, 그러니까 경마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서 저분은 왜 나올까 봤더니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가지고 다시 그걸 까만 비닐봉투에 넣어서 들어가도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 경마까지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바지를 입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옆에 건물로 이제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건물에 그분이 갔다가 나오신 때는 긴 바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사 통과하게 되고, 살아남으려면 학교 앞이라도 이렇게 화상 경마 도박장을 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교 앞에 화상 경마 도박장을 열어서 사실 경마 문제를 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사회가 지금이라도 빨리 마사회를 살리는 길은 그래도 우리가 도리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용산 화상 경마 도박장을 폐쇄를 하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공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오는 경마객들한테도 저희가 학교 앞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린이 되달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손님들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은 마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예, 모든 수단을 다해서 얘기를 할 거고, 국정감사도 뭐 가을에 어차피 또 하겠죠. 이제 제가 또 3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겁니다. 다들 지내기 어떠신지요? 가까운 분들께 전해 듣기로도 경제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개인이 해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모저모로 조롱에 갇힌 신세를 떠올리게 되네요.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서부 지역 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독산 1동 주민센터 2호선 구로디지털단 지역에서 안양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